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자, 저번 무좀편 잘 보고 오셨어요? 자, 무좀이 불치병이 아니죠. 자, 무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 염증을 없애달라는 신호, 면역이 약해졌다는 신호라는 거 잘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심각한 거. 사실 무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이 탈모, 새치,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민들 하세요. 이 120세 장수 시대에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너무나 많이 고군분투들 하고 계신데, 자, 이 탈모, 또 새치, 이 흰머리, 이것은 또 뭘까요? 이거는 정말 운명일까요? 무좀이 불치병이라면 이 탈모와 새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운명의 유전자의 어쩔 수 없는 장난이란 말인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탈모하고 새치는 또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발, 머리카락이 도대체 왜 빠지는지 알려면 이 머리카락의 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 그러니까 즉 세포. 우리가 뭔가 질병이 있을 때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잘 안 나오고요. 세포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답을 얻기가 쉽잖아요. 자, 그럼 이 머리카락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단 말인가? 이 세포 중심으로 세포의 생로병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세포에게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은요,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머리카락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거를 이제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하는데요. 모발이 성장을 하는데 3년에서 5년, 퇴화되는데 2 내지 3주, 휴지기가 3 내지 4개월, 다시 성장기가 복귀되고 성장 초기가 되고, 이런 사이클 있죠? 이 사이클.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자, 우리는 지금은 뭐 100세, 120세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한갑잔치 했으니까 60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은 뭐 60살을 산다고 치면은 머리카락은 3년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 곱하기 20은 60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살 때 머리카락은 20번의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모낭입니다. 모낭. 자, 제가 무좀편에서 우리 피부의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그 그림 다시 가져왔는데요. 무좀균은 표피, 각질세포에 살잖아요. 근데 그 각질세포, 표피 밑에 쭉 뚫고 들어가면 진피라는 곳이 있어요. 진짜 피부라는 거죠. 진짜 피부. 왜? 진피에만 혈관과 림프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모낭, 우리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태어납니다. 자, 이 모낭이 바로 모세혈관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낭은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모낭세포가 계속 분화될 수 있도록 모낭세포 위에 줄기세포가 또 있어요. 또 줄기세포가 있고, 또 기모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무서울 때 딱 곤두선다고 하죠. 이 모낭 위에 기모근이 있어서 털을 또 바짝 세우는 그런 근육도 있고, 또 모낭을 보호하는 피지가 분비되는 피지선도 있고, 이렇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조직에 저렇게 많은 세포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모발의 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머리카락은 대부분 성장기에 있죠. 성장기.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있는 거죠. 80에서 90%는 성장기에 있어요. 아까 3년이라고 했지만 오래 사는 사람도 뭐 6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100살까지 사는 사람,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듯이 영양 상태나 뭐 어떤 유전이나 뭐 여러 가지 혈관 상태에 따라서 6년까지 사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요. 장수 머리카락이죠. 2년에서 6년. 퇴행기는 2 내지 3주예요. 그리고 휴지기. 이 휴지기에 모발이 이제 탈락을 하는데, 휴지기에 이 모발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노년기죠. 이게 한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한 3, 4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성장기는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고요. 퇴행기는 이제 성장이 멈췄다. 이제 멈추는 시기고, 휴지기는 이제 모발이 탈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리고 휴지기가 끝나면 다시 이 모낭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발모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많이 빠지지 않아요? 정상인 사람도 머리카락 많이 빠지죠. 저희 집에도요,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매일 쓸어도 머리카락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보다 사람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상인 사람도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50에서 70개 정도는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100개 이상 빠질 때 거의 2배죠. 정상인 사람이 50개 빠질 때 탈모 환자들은 100개 이상이 빠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머리카락을 세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진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보시더라고요. 100개 이상 빠질 때 우리가 탈모라고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머리카락 수가요, 5만에서 7만 정도 된다고 하고, 한 1cm 정도 매달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의 수명은 한 3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탈모에도 종류가 많아요. 가장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게 호르몬성 탈모죠. 유전이잖아요. 유전 탈모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한다 해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하는데요. 남성형도 있고 여성형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기는 원형 탈모, 이렇게 원형, 구멍이 이렇게 숭숭 나는 원형 탈모도 있고, 나이가 드셔서 영양이 딸리고 혈액이 부족하고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노화형 탈모도 있고요. 또 두피 질환에 의한 탈모도 있죠. 두피 자체에. 그리고 질병에 의한 탈모도 많습니다. 갑상선이나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이 모든 탈모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딱 하나로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 원인이 뭔지는 알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빨리 근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지는 알아보시는 게 좋죠. 또 약물에 의한 탈모도 많습니다. 항암제가 대표적인 예겠죠. 그리고 영양 부족형 탈모,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출산 후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걸 경험을 해요. 저도 아이 낳고 엄청 머리가 빠져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심하게 식이를 제한을 하시면 또 머리카락이 빠지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을 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나라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요거를 좀 잘 구분을 하셔서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근데 그거하고는 달리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영양이 불균형한다던가, 또 체액이 부족하다든가, 또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세포 수준의 강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원인으로 탈모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탈모의 양상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성형 탈모는 M자형도 있고 O자형도 있고 U자형도 있고, 이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복합형이 있습니다. 탈모 초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구역이 넓지가 않다가 이거를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서 말기에는 진짜 대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왜 M자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U자로 빠지고 이러는가 봤을 때는 이제 특별히 밝혀진 건 없지만, 아마도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림 봤죠? 모낭이 혈관에 연결되어 있다고. 자, 이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쪽이 먼저 빠질 것이고, 이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이쪽이 먼저 빠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개인차가 있는데 결국에는 말기에 가서는 다 똑같이 빠진다는 거죠. 여성들도 의외로 탈모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 탈모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마 정수리 중심에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폭넓게 빠지는데, 이게 이제 가장 탈모가 심해질 때가 이제 갱년기죠. 갱년기에 혈액이 부족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또 각종 질환에 노출이 되면서 여성형 탈모가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형 탈모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관심이 많고 많이 드시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탈모의 원리를 제가 전립선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다만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훨씬 많을 뿐이죠.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변할 때, 이때 머리가 빠지는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게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되느냐, 이걸 알아봤더니 바로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하더라. 이걸 제가 전립선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전립선도 비대되면서 탈모도 같이 일어나더라. 이래서 사실요, 탈모약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정보를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난 탈모 환자인데 왜 전립선 약을 주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죠? 테스토스테론이 지나치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화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탈모, 전립선 비대, 여드름, 이 세 가지 증상입니다. 근데 이 디하이드로 DHT라는 호르몬을 로 변화시키는 효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5알파 리덕타제 1, 5알파 리덕타제 2, 이 효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제품은 5알파 리덕타제 1만 차단을 하고요.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제품은 1과 2를 동시에 차단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는 이렇게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없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호르몬을 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부작용이 이제 발기부전이라든가 성욕감퇴, 그리고 여성형 유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걸 알고 계셨다가 혹시 이 약물을 드시고 원치 않는 작용이 나타나면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하모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호르몬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다른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또 적응력이 좋잖아요. 우리 몸은 한 가지가 막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요 호르몬이 막히면은 다른 호르몬이 또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용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드시면서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셔서 계속 드실 것인지, 또 부작용이 너무 많은데 계속 드실 수는 없잖아요. 중단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탈모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요. 이 피나스테라이드는 1ml고요. 두타스테라이드는 5ml예요. 그리고 이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라는 이제 상품명인데요. 이 제품은 전립선 비대 환자한테 쓰는 용량이나 탈모 환자에 쓰는 용량이 같아요. 근데 피나스테라이드는 전립선 비대에는 용량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5ml를 쓰고
탈모에는 1ml 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부다트가 두타스테라이드가 훨씬 강력하겠죠. 1, 2 효소 2개를 다 차단하니까. 그래서 임신 준비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임기 남성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을 임신 준비 중인 여성들이 이렇게 분쇄를 하거나 만지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전립선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피부를 통해서라도 코를 통해서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태아의 그 생식기 형성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거라서 약사들 중에서도 가임기 이 여성 약사들은 이 약을 잘 안 만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용량이 적게 해서 아예 포장재 나가죠. 근데 옛날에는요, 전립선 약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저희가 조제를 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출산이 다 끝난 그런 여성 약사님들이 조제를 했었죠. 출산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들은 그 제품을 만지지 않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미녹시딜이라는 그 탈모 약이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은요,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어요. 5%도 있고 3%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의 출발이 참 재밌습니다. 이 약이 원래는요, 고혈압약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원래 고혈압약으로 출발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혈관을 확장해 준다는 거죠. 혈관을 확장을 해서 머리카락이 난다.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이 어떤 분에게 효과가 있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호르몬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류 개선이 안 돼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탈모인지를 잘 알아야 제품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제품 선택을 하실 때는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혈관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빨갛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또 각질이 얇아져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인간에게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처음에 이 미녹시딜을 바르거나 드시면은요, 쉐딩 현상이라고 해서 휴지기에 있는 그 머리카락은 훨씬 빨리 빠집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탈모 때문에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왜 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라는 질문을 처음엔 좀 받아요. 근데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낡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야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주 많아요.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혈액이 없는데 혈관만 확장해서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제품을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내 몸에 혈액을 채우고 내 몸이 스스로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한다면 머리카락은 저절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제품이 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이런 탈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노화형 탈모든 출산형 탈모든 약물에 의한 탈모든 도대체 왜 탈모가 일어날까? 근본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포에게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살기로 한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왜 빨리 떨어지고 왜 또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 알아봤더니 역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신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부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신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은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 저장소. 근데 이 에너지 저장소, 이 부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었을 때 이 코티솔이 탈모하고 매우 밀접하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솔이 생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는 생존이고, 자,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부신에서 코티솔을 뽑아 올리잖아요.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은요, 모낭의 줄기세포가 장기간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휴지기가 길어지면 어때요? 휴지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카락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코티솔이 없어지면 휴지기가 짧아지면서 다시 이 머리카락의 생로병사가 시작이 되면서 탈모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코티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 없는 조직들에게는 혈액이 안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삶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사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짧았어. 호랑이가 일주일 내내 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호랑이 만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코티솔 나왔다가 얼른 들어가고 나왔다가 얼른 들어가고 요렇게 되었다면, 근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호랑이는 아닌데 호랑이와 비슷한 직장 상사, 부부관계의 갈등, 또 약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약물, 또 자식과의 갈등, 실직, 이별, 여러 가지가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잖아요. 경제적 위기. 이 스트레스가 계속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면 어때요? 모낭 줄기세포가 계속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머리카락까지 줄 혈액이 없다라는 뜻이죠. 사느냐 죽느냐 할 때 생존에 유리한 세포들에게는 혈액을 주고 생존에 불리한 세포들에게는 혈액을 주지 않는 우리 몸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에서 벗어나시려면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로 보지 말고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란 뜻이에요. 세포에게 산소하고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지, 세포가 잠을 못 자는지, 세포가 너무 뜨거운지 이렇게 보셔서 세포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세포의 코티솔이 제거가 되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날 거라는 거죠. 자, 탈모 영양제, 시중에 탈모 영양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탈모 영양제는 어떤 원리로 모발을 다시 생성하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영양제는 단백질도 있고요,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저열제도 있고, 혈액순환, 이 다양한 것들이 따로따로 제품화되어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모아져 있기도 하고, 아무튼 탈모 시장이 엄청 커서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의 영양 상태라든가 본인의 스트레스 상태, 본인을 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제품을 고르셔야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이전에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잘 꼼꼼히 잘 체크를 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제품을 고르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단백질 제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케라틴 제품이죠. 자, 단백질. 왜 단백질이 탈모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머리카락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케라틴은요, 아미노산, 즉 단백질, 아미노산의 집합체예요. 그 중에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머리카락에 이다지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황 때문이죠. 황 아시죠? 유황오리 할 때 그 황 있잖아요, 황. 황이 머리카락을 연결하는데, 머리카락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탈모 제품에는 이 단백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특히나 황이 많이 함유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하고 김치만 드시면 머리카락 빠져요. 단백질 제품을 좀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죠. 골고루 드신 분들이 영양 상태가 좋고, 특히나 머리카락은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이제 이해되시죠?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이 몸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뼈와 살을 녹여서 생명체 하나를 만들었으니 머리카락으로 갈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혈액이 부족한 거죠. 단백질은 혈액을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출산 후에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출산 후에는 꼼꼼히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실보다도 가는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보면 표피가 있고 또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고 신기하죠? 부신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신에도 부신 피질이 있고 부신 수질이 있듯이 머리카락도 머리카락 수질, 머리카락 피질, 머리카락도 아주 작지만 하나의 세포,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탈모에 많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낭, 그 머리카락이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죽고 반복하는 그 모낭 있죠. 이 모낭이 어디에 있냐? 바로 진피세포에 있다는 겁니다. 표피가 아니라 진피세포에 있는데 이 진피세포의 대부분이 콜라겐인 거죠. 즉 콜라겐이 줄어들면 이 모낭, 이 머리카락에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체도 단백질이지만 머리카락이 사는 집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면 모낭의 줄기세포가 감소를 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탈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콜라겐 하는 거죠. 근데 콜라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케라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케라틴, 콜라겐 다 결합 조직인데 이 결합 조직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고민이신 분들은 밥상에서 꼭 단백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머리카락 이 모낭이 진피층이 없을 때 어떻게 탈락되나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필요하고 콜라겐이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혈관에도 필요하고 콜라겐이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관절에도 필요하고 즉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을 아주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50대 중반인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탈모하면 떠오르는 비타민 있죠? 바로 비오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오틴 함유 콜라겐, 비오틴 함유, 효모, 비오틴, 요즘 비오틴이 대세예요. 이 비오틴이 왜 대세냐? 바로 황을 함유했기 때문입니다. 황이 있어야 머리카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황을 함유한 수용성 비타민 B7이 바로 비오틴이에요. 이 비오틴이 머리카락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손 발톱에도 관여를 하고요. 피부도 케라틴이라고 제가 무전편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우리 피부의 그 각질, 표피의 맨 위층 각질이 우리 몸을 보호를 하는데 이 각질층을 뚫고 무좀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질층이 튼튼해야 무좀균의 공격을 안 받는데 이 각질층의 케라틴, 모발의 케라틴, 손발톱의 케라틴,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비타민인 거죠. 근데 이 비오틴이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 비오틴을 사실은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준다고 해요. 즉, 장이 건강하면 비오틴을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바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미생물도 살 수 있으니까. 이 유익균들이 우리하고 공생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모 환자들이 비오틴을 사서 드실 게 아니라 내 장이 건강한가 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탈모 환자들 상담을 할 때 장이 건강한지부터 먼저 살펴봐요. 그래서 탈모 영양제를 드리기 전에 장 건강부터 챙기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장 건강은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좌우되잖아요. 내가 좋은 음식, 유익균의 먹이를 먹게 되면 내 유익균이 비오틴을 많이 만들어줄 것이고 이 비오틴이 내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피부를 건강하게 해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만 많아지고 그럼 비오틴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들은 피부도 거칠어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장이 건강해야 좋다. 밥 잘 먹어라. 밥심으로 산다. 이게 바로 장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비오틴을 구입하기 전에 장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셔서요. 장부터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오틴 구조 보세요. 저기 S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S가 바로 황이에요. 황. 그래서 황이 이 결합 조직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탈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탈모가 왜 일어나는지 또 머리카락의 수명은 어떤지 다 일어났는데 탈모뿐만이 아니라 또 고민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새치죠. 자, 나이 들어서 흰머리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전적으로 좋은 사람 아니고는 당연히 흰머리가 나는데 문제는 20, 30대에도 흰머리가 난다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흰머리 때문에 상담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흰머리도 탈모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역시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흰머리가 나는데 이제 흰머리가 전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더라고요. 왼쪽으로 저는 흰머리가 더 많이 나요. 왼쪽으로 더 흰머리가 나는 이유는 제가 왼쪽으로 혈행이 더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흰머리 새치가 더 많이 나는 쪽이 내 그쪽으로 혈행이 잘 안 되는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죠. 자, 이분 사진이 흰머리 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4년 만에 이렇게 머리가 새었을까 하는 상징적 의미로 이 사진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새치나 흰머리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제가 부신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물질도 나오지만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도 나온다고. 이 사느냐 죽느냐 할 때 도망갈 건가, 숨을 건가, 맞서 싸울 건가. 어쨌든 도망가려고 해도 숨으려고 해도 맞서 싸우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아까 제가 탈모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그 휴지기를 늘려서 탈모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멜라닌 줄기세포를 파괴해서 멜라닌이 이 우리 모낭을 도달을 하지 못해가지고 멜라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색깔 호르몬이잖아요. 멜라닌이 있어야 멜라닌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미 같은 게 생기고 멜라닌이 지나치게 없으면 그 백반증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하얗게 되는 질환이 생기잖아요. 역시 우리 머리카락을 까맣게 하는 거는 멜라닌이 우리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이 멜라닌 줄기세포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파괴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을 때 우리 몸에서 같이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켜야 되는 항산화 효소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살기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른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항산화제가 다 쓰이니까 멜라닌을 보호할 활성산소는 없기 때문에 멜라닌 줄기세포가 파괴된다고 이해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도 스트레스, 둘째도 스트레스, 셋째도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몸속에 많았을 때 흰머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는 받고 내 몸에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 파괴를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머리가 났다는 것을 내가 내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내가 그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항산화 요소가 부족하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모하고 흰머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액이 충분해야 되겠죠. 왜요? 모낭이 혈관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무럭무럭 크기 때문이고요.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야 항산화 효소도 모낭으로 잘 공급이 되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혈액이 잘 흘러야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외선도 인간에게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삶은 불가능하고 스트레스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스트레스에 내가 어떤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산화 효소를 비축을 하고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하고 혈액을 충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저항이 사라져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계속 부모님 탓하고 막 이러면 계속 스트레스가 돼서 더 탈모가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인생은 불합리하잖아요. 태어날 때 다 틀린 조건으로 태어나니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 거는 림프순환이 잘 되는 거하고 똑같겠죠. 림프순환이 잘 되려면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죠. 나쁜 음식이 바로 림프순환이 안 되게 하는 주범이니까요. 나쁜 음식은 누차 말하지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과식도 안 좋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막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은 줄이셔야겠죠. 그리고 몸에 물을 빼는 탈수 음식 줄이셔야겠죠. 물이 잘 흘러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겠죠. 잠을 잘 자야 잘 때 세포가 수리가 되고 잘 때 세포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수리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은 우리보다 더 많이 살잖아요. 20번 이상을 생로병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자줘야 머리카락의 생로병사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모든 질환들은 근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좀편도 그렇고 탈모편도 흰머리편도 고혈압편, 위장편 다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혈액이 잘 흘러야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림프순환이 잘 되도록 나쁜 음식, 탈수 음식 안 드셔야 되고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렇죠. 이런 기본이 충분히 갖춰져야 그 다양한 질병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또 너무 뻔한 잔소리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알고 계셨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낭에 줄기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휴지기가 길어져서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멜라닌 줄기세포가 파괴가 되어서 흰머리가 된다는 거. 아, 스트레스 관리가 이다지도 중요하구나. 스트레스는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를 잘 생각을 하셔서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